51번입니다, 여러분. 레벨업 모의고사라고 제가 붙였어요. 자, 51번에 보시면 유해요소 관리 방법이죠. 자, 이거는 우리 맨날 다뤘던 문제지 않습니까? 유해요소 관리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물었었죠. 그럼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덜 해롭고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 쓰는 거를 대치라고 했죠. 그래서 대치라는 말은 덜 해롭고 덜 위험한 곳으로 바꿔서 쓴다. 덜 해롭고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서 쓰는 거는 대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격리는 어떤 유해인자와 근로자 사이에 방어벽을 만든다 하는 게 격리였죠. 그죠? 원격 조정 이런 게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뭔가 안에 유해 물질이 많으니까 창문이나 작업장의 후드를 열어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 환기, 그리고 또는 개인 보호구, 모자나 마스크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요런 네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관리 방법인데,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유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중요하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거다? 대치.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음이 심한 곳에서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차단하는 기막에 있죠. 그런 거를 해서 했다. 이거 맞죠? 개인 보호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 공정이라는 말은 작업 과정을 조금 더 외부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하는 거니까 따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격리가 되겠죠. 격리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철거 작업장에 먼지 같은 거 제거하려고 물을 휙 뿌렸대. 휙 뿌려서 날아가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없애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5번에 볼게요. 5번에 보시면 작업장 공기에 유해 물질을 희석하기 위해서 밀폐한다. 택도 아닌 말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 무조건 모르겠다, 어렵다 이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아는 것부터 푸시라고요. 그래서 51번을 내가 만약에 모르겠어. 그러면 체크해놔. 넘어가세요. 아는 문제 다 푸신 다음에 그게 100문제 중에서 눈에 바바박 띄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난이도 하위 문제들. 그럼 그거 한 몇십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체크한 문제로 오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불안 모드가 이 분위기에 적응이 돼가지고요. 조금은 다시 문제가 다시 보입니다. 아까는 이거 몰랐는데 그거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무조건 모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닌 거를 확실히 찾아. 그러면 그 중에서 2개 정도쯤에서 헷갈리면 헷갈리지 다 모르진 않을 거야. 그러면 하다못해 5대5의 확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5대5도 아니고 5번에 유해물질을 희석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밀폐가 아닌 거죠. 51번 이런 거는 절대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질병 발생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질병 발생에 3대 요소가 있죠. 질병 발생의 3대 요소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병의 원인이 되는 병인. 그래서 이 병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질병 발생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 하면은 쉽게 말해서 병원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리케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 맞잖아요. 병인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체, 병인이 어딘가에 기어 들어가서 살아야 된댔죠. 그 사는 장소를 뭐라 그래? 숙주. 그죠? 이 숙주 들어갔어. 그런데 결핵이라는 균이 사람 몸에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퍼집니까? 밀폐된 곳에 함께 있을 때 많이 퍼지잖아요. 그죠? 또는 콜레라 균이 사람 몸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어느 환경일 때? 겨울보다는 여름일 때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가 숙주의 몸에 들어갔어도 이게 더 일파만파로 전파되고 퍼져나가려면 적절한 환경까지 세팅이 되었을 때 가장 잘 일어난다.
결론, 질병 발생의 3요소는 병인 또는 병원체, 숙주, 환경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병인이라는 거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잘 보세요. 환경은 병인과 숙주에게, 병원체와 숙주에게 매개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준다. 맞지 않을까요? 영향 준댔잖아요. 결핵이라는 거는 밀폐된 곳에 밀집되어 있을 때, 식중독은 겨울보다는 여름이라는 환경에, 맞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모른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살짝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병원체, 병인, 숙주, 환경이 서로 균형이 밸런스가 딱 맞으면 좋겠는데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 질병에 노출된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5번이 틀렸어요. 자, 5번 볼까요? 5번에 보면 병인이 인체에 침범했어요.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누구나 질병에 걸린다? 아니잖아.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같이 있어도 자, 코로나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 수 있거든. 그럼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 말은 조금 더 어렵게 말해볼까요? 감수성이 어떤 사람? 높은 숙주.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 감수성이 높은 숙주 또는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 민감한 숙주.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 높은 숙주, 그 말은 감수성이라는 게 어떤 말이었습니까? 감수성이라는 거는 질병에 노출이 잘 된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수성이 높다 이 말은 질병이 잘 걸린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감수성에 민감하다 이 말 또한 마찬가지로 질병에 잘 걸린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누구나는 아니야. 감수성이 민감한 숙주 그런 사람들한테만 질병이 걸리겠죠. 5번 틀렸고 52번은 여러분들이 돌아서 반성을 해봐도 한번 생각해도 여러분은 52번 정도는 맞추셔야 돼. 그 다음에 53번에 보시면 치료적 의사소통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보기 내용해 보세요. 제가 치료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의 심리를 힐링시켜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여러 가지 경청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사람에게는 자 환자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뭐뭐 때문에 불안해서 혼자 있기가 힘드시군요. 또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준다? 아, 보잘것없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군요. 환자가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읽어주는 거야. 내가 거울을 봐서 나의 얼굴을 보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보고는 그대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서 힘드시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반영이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반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병원에서 생활을 하시겠죠. 환자들을 만나고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해주신다면 환자는 어떠한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감사함을 느낄 겁니다. 반영. 아, 이렇게 해서 힘드시구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 반영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자주 묻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건강진단과 중요합니다 여러분. 54번 이런 거 좋은 문제죠.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조치를 취할 대상에서 자 제외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문제는 전부 다 틀린 거 찾는 게 좀 많은데 시험장에서는 틀린 거 고르는 건 없어요. 오늘날은 부정문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권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제외되는 거니까 건강진단 예방조치 안 해도 된다는 소리네. 그죠? 그럼 1번 해볼게요. 결핵 확진자의 회사 동료 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의 회사 동료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확진받은 사람의 옆에 있었던 동료
또는 밀접 접촉자 건강진단 받아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볼까? 3번에 보면 결핵 감염자가 지도한 학생, 결핵에 감염됐는데 이분이 선생이 학생을 가르쳤대. 그럼 밀접 접촉했잖아. 이 사람 아이한테 학생한테 건강진단 받아 조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발생 지역의 주민들 같은 물을 먹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다면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진단 받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메르스 유행 지역에 다녀온 사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에이즈 판정받은 사람의 어머니래요. 자, 에이즈가 공기로 전파됩니까? 아니잖아. 그럼 에이즈는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걸리는 게 아니야. 에이즈는 직접 접촉이죠. 전파 경로 아십시오. 직접 접촉입니다. 그럼 직접 접촉이라는 거는 성접촉 같은 거죠. 그래서 남성의 정액이라든지 여자의 질분비물 같은 것으로 인해서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뭘로도 옮아요? 혈액으로도 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할 때 에이즈 검사 하지 않습니까? 혈액으로도 옮아. 그리고 또 엄마가 에이즈면 태아도 에이즈에 걸린다 그러죠. 이렇게 태반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는 거지 뭐 에이즈가 공기 중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실 거는 B형 간염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타액으로 옮는다, 침으로 옮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대소변으로 옮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대소변으로 옮는 거 아니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B형 간염도 타액이나 대소변으로 옮는 거 아니고요. 결핵도 아니야, 결핵이 아니라 에이즈도 타액이나 대소변으로 옮는 거 아니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2번은 건강진단 받아 하고 명령 내릴 필요는 없는 대상자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법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때 건강진단 받아 한다 그랬죠? 아이고. 자, 건강진단해 하고 명령 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는 상황에 따라서 확진받았으면 입원해 하고 명령 내릴 수도 있어. 아니면 또 재택치료해 또는 격리해 하고 명령 내릴 수도 있어. 그죠? 명령 내릴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예방접종 받으세요. 예방접종해 하고 명령 내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맞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를 할 수 있다? 건강진단 받아, 입원해, 격리해, 예방접종해 이런 거를 명할 수 있는 자 되셨어요? 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되셨죠?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자, 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 우리 계속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런 거는 우선은 지금 여러분이 내공이 조금 약한 거야. 내공이.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보편적인 이런 문제 풀이하는 거는 주변 설명까지 같이 해서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거는 제가 참고하세요 하는 거는 참고만 해도 돼. 합격에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54번이었다든지 55번 지금까지는 제가 참고만 하세요 하는 거 없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틀린 건 너무 다행이야.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55번의 혈압입니다. 자, 혈압을 잴 때는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 이번에 보시면 수액을 맡고 있는 쪽 팔에 혈압을 측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쪽으로 누가 재? 이거 틀렸어. 지금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틀렸어. 팔이 안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혈압계를 쓰지만 수동혈압계로 했을 때 눈금이 있잖아요. 1초에
초에 조금씩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나 여러분? 눈금의 아네로이드 혈압계에서 눈금의 가장 작은 단위가 2였거든.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건 5칸씩 폭폭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수축기압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수은의 눈금은요. 어느 정도 내려가라고 했냐면 여러분 했잖아. 초당 어느 정도 2에서 4 정도 눈금씩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에도 보시면 했잖아요. 방광이 빵빵하대. 그러면 내 몸에 물이 많죠. 물이 많으면 제가 혈압은 올라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이 많으면 올라가. 이뇨제를 복용했다. 그러면 내 몸에 물이 빠졌지. 혈압은 떨어지고. 되셨어요? 내 몸에 물이 많으면 혈압은 올라가요. 내 몸에 물이 적거나 출혈이 있거나 수분이 나가면 혈압은 낮아져요. 그 다음에 혈압을 잴 때는 어떤 혈관에다 청진기를 댔어요? 상완동맥에 댔죠. 물론 팔에 혈압을 잰다면, 상지에 잰다면, 그럼 만약에 하지에서 혈압을 잰다면 이때는 어디에다 청진기를 댔습니까? 무릎 뒤에 있는 슬와 동맥에 청진기를 댔죠. 되셨어요?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번의 답은 그러니까 5번입니다. 5번이 맞고요. 자, 1번에 보시면 매갑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매갑이라는 거 어저께 하지 않았나? 자, 매갑이라는 거는 뭐라고 한다?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매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혈압은 정상치가 얼마라고 합니까? 120에 80이라고 우리가 정상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때 수축기압은 얼마야? 120. 이완기압은 80이니까 120 빼기 80 하면은 정상치가 얼마예요? 40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100 이거는 너무 텀이 크죠. 갭이. 그래서 40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40이지만 여기 사람이 어떻게 기계처럼 똑같아. 그래서 10 정도 적을 수도 있고 10 정도 높을 수도 있어서 한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보겠습니다. 되셨어요? 어쨌든 1번은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맞는 거는 5번인 거고 다른 거가 아리까리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5번은 확실하잖아.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면 맞추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위관 영양을 한다 그랬죠. 위관 영양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합니까? 당연히 환자가 반자위 이런 거 해주죠. 왜? 기도로 넘어갈까봐. 똑바로 누워서 먹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로 넘어갈까봐 하는다. 고르면 돼. 어떤 거예요? 흡인 예방 아니겠습니까? 흡인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견인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견인이라는 거는 맞추려고 잡아당기는 걸 말하죠. 그때 오랫동안 잡아당기고 있다 보니까 피부 손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헐어버린다든지 살이 이렇게 마찰로 실킨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절대 틀린 말입니다. 자, 견인 부위를요 자주 풀어준다 절대 안 돼요. 견인이라는 거는 의사 오더에 의해 가지고 의사가 정확한 추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잡아 당기고 있는 건데 그거를 환자가 식사 좀 할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안 돼요. 화장실에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이거 무게 좀 다른 거 추 좀 달아주세요. 안 돼요. 지금 10kg 달았는데 5kg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추를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언제만 가능하다? 추를 제거하는 경우는 의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견인 환자의 추를 제거하는 경우는 언제만 된다? 의사 지시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풀어주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압박받는 부위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마사지 해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견인하는 부위가 아닌 부위는 움직이도록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보호대 할 때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댔잖아요. 손목만 묶어도 될 거를 막 손목, 발목, 몸통 다 묶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견인하는 이외의 부위는 편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골격 견인, 뼈를 잡아당기고 맞추는 거죠. 이때 핀을 삽입했을 거야. 핀 삽입 부위에 혹시라도 감염이 있는지를 자주 관찰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몰랐다 하더라도 2번 견인을 한 부위는 절대 풀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자, 58번에 보시면 전신마취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 환자예요. 자, 그런데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보통은 관절의 유연성이라고 한다면 관절을 유연하게 도와주는 운동인 거죠. 그러면 이런 운동은 우리가 여기 1번에 있는 등장성과 등척성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등장성은 어떤 거였어요? 관절을 움직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하든 했을 때, 자, 길이가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턱걸이 하는 거, 으윽 하고 짧아졌다가 관절의 길이가 늘어났다가, 그죠? 팔굽혀펴기 짧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은 등장성이라 그래. 꼭 아셔요,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척성은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어. 관절은 안 움직이고 특정 근육만 강화시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했던 게 뭡니까? 석고공대를 한 환자가 다리에 힘을 꽉 줬다가 풀어주고 줬다가 풀어주고 하는 운동이 등척성이야. 그래서 등장성과 등척성의 차이는 관절을 움직여서 길이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면 등장성, 길이가 변하지 않았다, 특정 힘만 키웠다, 등척성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이때 관절이 유연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 1번에 등장성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하신 분이야. 등장성을 그래도 찾았다면. 그런데 어디서 함정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보시면 전신마비로 활동에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전신마비 환자가 등장성 운동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다른 보기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능동운동, 이거는 뭔데요? 능동운동은 자기가 스스로가 하는 운동이야. 자기 스스로가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수동운동은 어떤 건데요? 자기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를 수동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어르신 운동합시다 하고 무릎 구부리게 만들었고 다시 펴고 그리고 또 구부리고 펴고 관절을 구부리고 펴고 아이고 어르신 잘하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신마비로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운동이 더 좋은 걸까요? 5번인 거예요. 수동 운동인 겁니다. 수동 운동. 자기가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58번은 난이도 상의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틀렸어도 여러분 우리는 40개나 틀릴 거 많잖아. 하나 지금 겨우 틀렸으니까 아직 39개 더 틀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 58번 그러나 한 번은 언급해도 될 만한 문제. 충분히 여러분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문제니까 한번 같이 본 겁니다. 58번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나서요. 다시 제가 링크 보내진 구글 테스트를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 번 더. 그래서 한 번 더 쭉 보면서 바로 답만 체크하지 말고 이래서 이거는 틀렸지 이래서 맞는 거지 하고 그래서 2번이지 한 식으로 자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게 공부죠 뭐. 지금은 남은 시간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 5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폐소생술은 끝까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면은 이때 이제 심장을 압박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니까 기본 순서는 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뭔 말인지 또 몰랐을 수도 있어. CAB 이렇게 말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C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흉부 압박을 말하는 거야. 흉부 압박. 그거를 C 컴프레션 해가지고 눌러준다는 거예요. 압박. 그럼 압박하고 그 다음에 A가 뭐냐면요. 기도 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열고 나면 제가 꼭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를 열어야 꺾여 있으면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고 나서 그 다음 꼭 뭐를 한다?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M대로 한다면 기본 순서는 흉부 압박만 하는 거는 아니고 FM대로 다 한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흉부 압박, 그 다음에 기도 열고 그리고 인공호흡하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압박이 C, 기도 유지가 A, 인공호흡이 B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요점 정리해도 여러분 CAB 있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봐서 그렇지. 되셨어요? 한번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봐봐요. 3번에 인공호흡을 하려면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다. 맞죠?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막 입에 잔뜩 끼어있고 음식물이 끼어있는데 인공호흡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물질을 제거해야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심폐소생술은요. 골든타임이 몇 분이냐면요. 4분입니다. 4분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꼭 4분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뇌에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산소가 심장이 멎었으니까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보통 약간의 숫자의 차이는 나지만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4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4분 안에 살리지 않으면 심장을 살려내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가 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4분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 맥박을 촉지하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골동맥에다 맥박 촉지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요골동맥에서 맥박이 촉지가 되겠습니까? 심장이 멎었는데. 그래서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목 쪽이잖아요. 그래서 경동맥에서 촉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성인이나 소아라면은 맞죠? 그럼 만약에 이 경우가 영아라면 어디에서 촉지를 해야 됩니까? 상완동맥에서 촉지를 한다라는 거 했었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자, 심장 압박을 해야 될 때 심장 쪽으로 깊이가 얼마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인은 어느 정도? 5cm. 우리 교과서에서는 5cm라 그랬어요. 그럼 또 5에서 6 나왔다 해서 6이라고 또 틀렸다 하지 마시고 그냥 범위 안에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면 맞다고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5에서 6cm 깊이로 심장을 압박한다. 맞습니다. 5cm 정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때 심장을 압박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압박할 건데 심장 압박의 위치 시험에 나왔죠. 압박의 위치는 가슴 압박의 위치는 어디 한다? 흉골 아래. 그죠?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에 어디를 대고 손가락을 대면 안 되고 손두덩, 손꿈치 있죠. 거기를 대고 눌러주는 거죠. 그죠? 그게 심폐소생술입니다. 봐주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시 그 요점 제가 해드린 요점 서머리 그 노트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다시 보십시오. 봐주셔요.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60번 만성 폐쇄성 대상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말이 지금 좀 줄여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환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했잖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적은 양의 산소로도 살아가야 된다고. 늘 좁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산소를 줄 때라고 했잖아요. 산소를 줄 때 반드시 지킬 건 뭐다? 1번에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야 되니까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야 되니까 호흡법도 가르쳤죠. 호흡법도 교육했죠. 그럼 이때 환자 보고는 호흡을 어떻게 하라 그랬다? 입과 코로 전부 다 산소 다 들여 마시지 말라고. 적은 양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입으로는 들여 마시지만 코로만 숨을 들여 마시세요. 그리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다 내뱉지만 왜? 이산화탄소 좀 안에 남아있게 하자고. 조금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입을 모아서 천천히 길게 호기한다.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산소는 한쪽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적은 양의 산소로 살아가는 거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되셨습니까? 60번 1번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1번에 보시면 호흡기 질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는 무슨 자세? 반자위 그죠? 그 다음에 파울러시 체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니까 1번이 맞는 거예요. 옳은 것은이니까 1번 답은 찾았잖아요.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낯선 거 나오면 확실하다 아니다를 빨리 걸러내세요. 1번은 맞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침이 심한 환자죠. 자, 기침이 심한 환자는 체위배액. 여러분 체위배액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서 체위배액 요 밑에다가 조금 적을게요. 체위배액이라는 거는 자, 용어 정의 알아두십니다. 자, 분비물이 잘 중력에 의해 체위배액은 말 그대로예요. 어떤 자세를 딱 취해주면 분비물이 중력에 의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체위배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체위배액은 뭐가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가 배액 나가라는 거예요. 분비물이에요. 객담 이런 분비물이 잘 나가도록 하는 거를 체위배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리요법 있죠. 그럼 물리요법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하면은 물리요법은 자 두드리거나 토닥토닥 두드리거나 아니면 진동을 주어서 분비물이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분비물이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물리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가로에도 보면 두드릴 타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닥토닥 두드려줘서 뭐가 잘 나간다고? 분비물. 그러면 지금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의 공통점은 뭐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비물이 잘 나가게 하는 거야. 가래가. 그러니까 기침이 심한 환자한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은 객담이 많은 환자,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게 체위배액과 물리요법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2번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3번은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나? 자, 3번 볼까요? 자, CO2가 부족하대요. CO2가 부족하대요. 그럼 CO2가 부족해서 청색증이 생긴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CO2가 많아서 청색증이 생긴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또는 산소 O2가 부족해서
청색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틀린 거야. CO2가 많아서 청색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침이 나는데 기침을 완화하려면 여러분 건조한 환경, 시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따뜻하고 약간 어떤 이런 목이 간질간질 건조하니까 저도 기침이 자꾸 나잖아요. 그럼 약간 습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건조하고 시원한 거 좋지 않아. 들렸고, 자 5번 보기 보십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객혈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구강간호다라고 했어요. 틀렸어. 틀렸어. 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요거는 내가 좀 메모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메모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객혈 환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강간호가 아니라 구강간호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라고 했으니까 객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였어요? 객혈하면 제일 중요한 거 객혈하면 절대 안정이죠. 객혈하면 1번의 절대 안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정이라는 말은 자극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등을 등 두드려 주는 거, 등 두드려 주는 거 이런 거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입니까? 두 번째로 금식입니다. 왜냐면 피를 지금 기침하면서 자꾸 토하는 게 아니라 토하는 거죠. 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음식물이나 물을 자꾸 주고 그럼 기도가 막힐 수가 있겠죠. 금식인 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출혈을 조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그래서 흉부에다 폐 쪽이니까 흉부에다가 뭐를 대줄까요? 흉부에다가 냉찜질을 해주는 거.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는 거예요. 냉을 적용한다. 맞죠? 그리고 이때 환자 피는요. 삼킬까 뱉을까? 피는 삼킨다 뱉는다? 뱉는다. 그죠? 뱉는다. 코피도 뱉는다. 치아를 빼고 나서는 삼킨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객혈을 하는 환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 기침이 계속 났었을 거야. 기침. 근데 기침을 크게 하면 자극을 받아서 피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기침을 안 하라고 할 수는 없어. 나는 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한다? 큰 기침은 삼가하고 잔기침을 어떻게 한다? 여러 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큰 기침은 삼가하고 잔기침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한다 하는 게 객혈식 간호예요. 전체적으로. 되시겠어요? 한번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62번에 보시면 회음간호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에 회음간호라는 거는 회음부 절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음부 절개 있으니까 이 절개 언제 하죠? 분만의 과정은 여러분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그리고 3기가 있고 좀 더 한다면 4기까지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1기는 무슨 시기야? 1기는 자궁문이 열리는 시기 개구기라고 했죠. 개구기.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뭐를 해야 되는 시기다? 간단하게 한다면 걸어야 돼. 그래야 자궁문이 열려. 그 다음에 이때 관장할 거예요. 그죠? 관장하죠. 이때 또 뭐합니까? 식사할까요? 하지 말까요? 식사해요. 유동식해요. 그래 소화 잘 되는 유동식을 섭취해요. 그래 힘내지. 그 다음에 또 이때 뭐를 할까요? 상모해요. 오염 예방. 맞죠? 요런 것 등은 1기의 간호였어. 그 다음에 2기 하면은 이 시기는 무슨 시기다? 태아가 나오는 시기였잖아. 그럼 이 태아가 나오는 이 시기 때는 뭐를 했었습니까? 이때 무조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힘을 주는 시기죠. 그럼 이때 복압을 계속 주는데 애기 머리가 계속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베림. 그러다가 계속 안 들어가고 보이고 있죠. 그때를 뭐라고 했다? 발로가 되었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컷. 회음부를 절개하죠.
회음절개술. 그래서 회음절개술을 하는 거는 태아가 나오는 분만 몇 기 한다? 2기 때 하는 거죠. 2기 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3기는 무슨 시기예요? 태반 만줄기. 그리고 4기는 회복기. 되셨습니까? 자, 그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분만 2기 때 회음부 절개를 한다. 맞는 말이죠. 절개하는 거 2기 때 맞죠. 그 다음에 절개해서 그 자리 꼬맸잖아. 그럼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5번에 보니까 안 했지만 여러분 통증이 심할 경우 우리가 어디 아프면 왜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국소 마취 크림 같은 거 도포한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띵띵띵띵 부었을 거야. 첫날은. 그럼 부었을 때는 어떡한다? 냉찜질. 중요하다 그랬어요. 회음절개하고 나서 냉찜질. 그리고 24시간 정도 지나면 어떡합니까? 따뜻한 거 해도 돼. 그래서 좌욕도 하고 열램프도 쬐어주고 다 되는 거예요. 첫날은 24시간 안에는 냉찜질. 그 다음에는 좌욕, 열램프 쬐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열램프라는 게 이번에 전열요법이 열 쬐어주는 거야. 그럼 이 전열요법 열램프 쬐어줄 때 절석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세를 해야 될까요? 무릎을 구부린 자세 똑바로 누워서 그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배횡와위라고 하죠. 그래서 회음부 열램프 쬐어줄 때는 배횡와위를 취한다. 배횡와위. 그래서 배횡와위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야 된다? 복부. 배 나왔으니까 복부 검진. 그 다음에 또 여자 인공도뇨. 여자 인공도뇨 소변줄. 그 다음에 지금 나온 회음부 연료법. 요런 것 등이 배횡와위를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알아두셔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62번은 관련 없는 거는 이번에 절석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에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이런 문제도 또 언급할 수 있겠죠. 자, 임신 가능 기간을 물었어요. 그럼 임신 가능 기간이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풀지 않나? 그럼 임신 가능 기간을 물었는데 임신 가능 기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배란기라고 하면 어저께죠. 언제라 그랬어?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임기. 가임기가 임신이 가능한 시기 이 말이죠. 가임기 하면은 정자가 자궁에 들어와서 3일을 살 수 있으니까 12일에서 16에서 3 더해서 19일까지 19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어떤 거다? 여기 있는 가임기 기억해야 되겠지. 12에서 19일. 자, 그러면 여기에 달력을 제가 그려놨지만 이 달력 필요 없어. 이 달력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9월 2일 날 생리했거든요. 그런데 생리가 얼마마다 돌아오나 이 사람 패턴을 봤더니 28일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28일 월경 주기 이 말은 오늘 시작했으면 28일 만에 생리가 또 하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일 날 했으면 28일 뒤에 돌아오니까 질문해 볼까요? 이 사람 예정일은 언제일까요? 월경 예정일, 생리 예정일. 28일 만에 돌아온다면 9월 2일이니까 그러면 9월 28일 더해주면 되겠죠? 9월 30일인 거죠. 되셨습니까? 9월 30일이야. 그럼 9월 30일에 이 여성은 예정일이거든. 그럼 이 예정일 딱 구했어. 그럼 이제는 가임기 껌이죠.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도 9월 30날 이날 하니까 9월 30날 이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30에서 12에서 19일이라면서요. 그러면 30이라는 이 숫자에서 12를 빼. 그럼 얼마예요? 18. 그 다음에 30이라는 숫자에서 19를 빼. 그럼 얼마야? 11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예정 그 임신 가능 기간은 이번에 9월 11일에서 18일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63번 다시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자, 9월 2일날 생리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언제 돌아온다는 날이 꼭 있을 거야. 그래서 28일 주기다 이렇게 했으니까 9월 2일날 했으면 28일 뒤에 돌아오니까 28일 더해서 9월 30일이 예정일이다. 이걸 구해놔야 돼. 그럼 이거 구해놓고 그 다음에 임신 가능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12에서 19일이라며. 그러니까 30 빼기 12 그러면 18 맞죠? 그 다음에 30 빼기 19 하면은 10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9월 11일에서 18일입니다. 되실까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답은 2번이세요. 나중에 다시 문제 보내드린 거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맞춰야죠.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50문제 50개 다 맞춰야 돼? 거기서 또 뭐 10개 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64번. 자, 64번 보시면 골관절염 노인의 건강관리예요. 자, 골관절염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들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퇴행성 관절염. 그죠? 그럼 이때 퇴행성 관절염은 계속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거잖아요. 체중을 많이 실으면 무릎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한다. 맞아요. 그럼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운동이 무릎을 자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환자들은 계단 오르내리기 너무 안 좋아. 계단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또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있죠. 안 좋은 거지.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긴 거라서 많이 쓰면 아파서 안 돼. 그리고 이번에 보면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뻣뻣해지는 관직 형상을 예방한다. 아니라니까. 관절을 많이 쓰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많이 써서 닳아서 아픈 건데. 되셨죠? 그리고 자꾸 위에 체중이 빠져야 밑에 무릎에 무리가 없지.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죠. 살 빼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아프면 냉찜질, 온찜질 같은 걸로 통증을 관리해라. 그리고 이거에서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왔던 게 어떤 겁니까? 관절염 환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운동, 좋은 운동이 스트레칭, 쭉쭉 뻗는 운동이죠. 뭐야? 수영이에요. 관절염 환자에게서 제일 좋은 운동은 수영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